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소개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표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하지요. 책이 내용이 중요하지 표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표지 디자인이 정말 예쁜 책은 꼭 그렇게 소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표지가 너무 근사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걸 클래식 컬렉션이에요. 책 4권이 한 시리즈로 묶였는데요. 바로 이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제는 하이디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책, 이건 작은 공주 세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공녀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 빨강머리 앤. 사실 빨강머리 앤이 빨간색 표지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빨강머리 앤이란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책이 작은 아씨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책마다 독특한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은 애나 본드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꽃무늬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라이플 페이퍼의 창립자인 그 애나 본드라는 디자이너가 그린 일러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디를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하이디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목은 이렇게 금박으로 화려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세라 같은 경우에는 에밀리를 안고 있는 세라가 있고요. 지금 앞치마를 두른 베키가 있고 아마도 안경 쓴 민친 교장 선생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옆집에서 건너와서 이제 세라를 행복하게 해줬던 람다스, 이 인도 하인이 있죠. 보면 정말 깨알같이 이 원숭이도 그려져 있고요. 안에 사실 속표지를 보면 더 근사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베키와 손을 잡고 있는 세라라던가 칠판 앞에 서 있는 민친 교장 선생님도 있고 코끼리와 야자수 같은 일러스트도 이 속표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들에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지가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표지만 보고 고른 책들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세계 문학 전집이 있었는데 그 전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책들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던 전집 시리즈였는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갈 때 어머니가 그 책을 사촌 동생들한테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 책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고판을 구해본 적도 있는데 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걸 클래식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책들을 완역본으로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때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다 한 번씩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접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하이디 애니메이션을 봤던 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요. 그때 몸이 불편했던 클라라나 그 클라라를 정성껏 돌봤던 하이디와 되게 무뚝뚝했던 할아버지의 기억도 선명한데요. 저는 아직도 그 하이디의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 하이디가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를 너무나 맛있게 먹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어릴 때 저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치즈가 있으면 나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소공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겨울방학 되면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특선 영화로 상영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 어릴 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지붕 위를 건너오던 원숭이라던가 아니면 인도에서 왔던 그 람다스의 터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빨강머리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빨강머리엔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에세이가 10권이 넘게 출간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갑자기 빨강머리엔에 대해 다시 보기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강머리엔의 완역본을 읽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그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아마 자매들이 있었던 집이라면 꼭 한 번씩 나는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 동생은 꼭 에이미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여동생하고 같이 이 작은 아씨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완역본을 읽으면서 꽤 다르게 다가온 점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저는 조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까지도 영화로 만났던 이야기가 아마 작은 아씨들일 것 같은데요. 위노나 라이더랑 클레어 데인즈 같은 배우들이 나왔던 90년대에 작은 아씨들이 있었죠. 올해 말에는 메릴 스트립하고 엠마 왓슨이 출연하는 그런 작은 아씨들이 다시 개봉을 한다고 해서 읽으면서 또 그 배우들을 대입하며 읽는 재미도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저는 딱 여기 놓인 순서대로 하이디부터 시작해서 세라와 빨강머리 앤을 거쳐서 작은 아씨들까지 정말 순식간에 몰아서 읽었는데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에는 확실히 그 이유가 있는 듯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읽는데도 여전히 감동받는 지점들이 존재하는구나. 또 어린 시절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라던가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읽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주인공을 둘러싼 그런 어른들의 세계 있잖아요. 어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른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소공녀라고 읽었던 이 작은 공주 세라가 얼마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어린 시절에 읽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가난해진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순식간에 공주로 변모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굉장히 불행해진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세라의 마음이 훨씬 더 성숙하게 다가온달까요? 또 어린 시절에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만났던 마릴라 고아 소녀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좀 예쁜 옷을 입혀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릴라가 항상 앤의 허영심을 누르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그냥 일반 소매 원피스를 입혀서 항상 학교에 보내곤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읽은 빨강머리 앤에서는 마릴라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고아 소녀를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키웠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의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놀이터에 철조망을 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이 마릴라가 고아 소녀가 집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환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릴라의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왔고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는 무뚝뚝한 할아버지라던가 아니면 클라라의 할머니가 얼마나 근사한 어른들이었는지 어른으로서 읽게 되는 그런 고전의 맛이 있었어요. 제가 이 고전을 완역본으로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를 감동시켰는지, 또 어떤 부분의 추천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또 어떤 부분의 글귀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책을 보면서 또 소개해 볼게요. 하이디, 요한나 슈피리 지음, 이경아 옮김, 윌북.
이 걸클래식 컬렉션에는 각 책마다 추천의 글이 들어있어요. 여성 작가의 책들이기도 하지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또 추천의 글을 쓰신 작가님들도 다 여성 작가분이세요. 이 하이디의 추천의 글을 써주신 분은 조경란 소설가이신데요. 이 추천의 글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밝으면 즐거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조경란. 옛날 집 안방에 다락이 있었다. 벽에 달린 키높이쯤의 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너댓게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둔 어두컴컴한 공간이 나왔다. 어째서인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나는 초등학교 하교 후 꽤 많은 시간을 다락에서 보냈다. 잡동사니 중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라디오, 난로, 선풍기, 태엽 시계, 각종 천들과 헝겊 인형들, 그리고 우리 집에 살던 삼촌과 이모가 사주었거나 남겨두고 간 세계 문학 전집들과 동화책들.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중요해지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나는 그 다락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빨강머리 앤과 작은 아씨들, 작은 공주 세라, 비밀의 정원 등을 읽었다. 하이디를 읽을 때는 자매들을 불러 함께 읽고 또 읽었다. 자매들은 우리가 왜 하이디를 몇 번이고 다시 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이디가 클라라의 프랑크푸르트 대저택에서 산 위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페터의 눈먼 할머니에게 희고 부드러운 롤빵을 가져다 드릴 때, 클라라가 걷게 되었을 때 감동적이고 뭉클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기억들이 이 책을 새로 읽기 전 그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동화였기 때문일 거라고 여겼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흐른 요즘, 같은 장면에서 혹은 하이디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곤 깜짝 놀랐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하이디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알프스 산 위의 통나무 집에 처음 온 순간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 자신에게 잘 맞는 공간이 어딘지를 벌써 알아차린 듯 보인다. 전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휙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별들이 환하게 반짝거리는 신선한 공기와 염소들과 꽃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는 곳. 내가 살아야 할, 살고 싶은 장소를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떤 어른들에게는 그게 삶의 큰일이기도 하다. 하이디는 그 점을 일찍 알아차렸고, 그래서 클라라와 그 가족들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목에 커다란 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병이 들 만큼 할아버지의 통나무 집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하이디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하이디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아버지는 삶의 생기를 얻고 페터의 눈먼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날이 밝으면 즐거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딸을 잃은 의사는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클라라는 건강을 찾고 클라라의 아버지 제제만 씨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어린 소녀 하이디가 페터의 할머니에게 자신의 빛으로 우리를 따스하고 환하게 비추네 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줄 때 그 주체인 태양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이디 자신이 된다는 걸 이 작고 생기 넘치는 소녀는 알까. 어릴 적 읽은 어떤 책은 내내 가슴에 심은 묘목처럼 자란다. 하이디는 흰 빵이 든 바구니를 들고 이웃 할머니에게 염소처럼 뛰어가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았고, 그 흰 빵을 나누어 먹는 일, 그것은 외롭거나 마음을 다친 날 누군가 선의로 내미는 손처럼 따뜻한 감각으로 살아있다. 지금 내가 빵을 굽고 글을 쓰는 일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타인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는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이디는 맑고 총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직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이 책 하이디를 가능한 한 권 이상 갖고 싶다. 리틀 걸에서 이제 올더 걸이 되어가는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는 선물로. 아마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줄거리는 대부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하이디가 이제 이모의 손에 이끌려서 알프스 산맥의 한복판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이렇게 맡겨지죠. 그리고 이모는 도시로 일을 하러 가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하이디를 맡게 되고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알프스에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도시로 데려가죠. 클라라라는 아이의 말동무를 하려고 데려갔다가 하이디가 거기서 도시 생활에 너무 슬퍼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몽유병에 걸리는 바람에 다시 알프스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이디를 보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라던가 클라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알프스로 오고 그 자연에서 다들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그리고 할아버지와 하이디의 그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할아버지 집에서라는 챕터예요. 할아버지와 하이디의 첫 만남,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할아버지 집에서 하이디는 잔뜩 신이 나서 앞으로 살 곳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아이는 집 옆에 지어놓은 염소우리로 가보았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집을 삥 돌아 늙은 전나무들에게 갔다. 아이는 가지 사이로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자 하이디는 다시 집 앞으로 왔다. 노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이디가 뒷짐을 진 채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할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하이디가 대답했다. 그럼 들어가 보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섰다. 내 옷구러미를 가져와. 노인이 하이디에게 말했다. 저 옷들은 이제 안 입을 거예요. 하이디가 다부지게 말했다. 노인이 몸을 돌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기대감으로 반짝거리는 아이의 까만 두 눈이 보였다. 맹한 아이는 아니군. 노인은 중얼거린 후 큰 소리로 물었다. 왜 저 옷들을 안 입겠다는 거냐? 염소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네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와라. 저 벽장에 두면 될 거야. 하이디는 옷구러미를 집어들고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평소 노인이 생활하는 공간은 꽤 넓었다.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씩 있고 한 구석에 침대가 있었다. 침대 맞은편에는 화로가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냄비가 걸려 있었다. 벽에 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노인이 그 문을 열었다. 그의 옷이 걸린 커다란 벽장이었다. 벽장 안은 칸칸이 나뉘어 있었다. 한 칸에는 할아버지의 셔츠와 양말, 손수건이 놓여 있고 다른 칸에는 접시와 컵, 잔이 있었다. 꼭대기 칸에는 둥근 빵 한 덩어리와 훈제한 고깃덩이, 치즈가 있었다. 그러니까 벽장 안의 물건과 먹을 것이 노인이 가진 전부였다. 하이디는 열린 벽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구러미가 잘 보이지 않도록 뒤쪽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어디서 자요, 할아버지? 하이디가 물었다. 자고 싶은 데서 자렴. 노인이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대답에 하이디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는 자신이 잘만한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침대 근처 벽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다. 곧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건초를 넣어두는 다락이 나왔다. 그곳에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신선한 건초가 있었다.
벽에는 둥글게 낸 창이 있고 그곳으로 산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잘래요. 하이디가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도 얼른 올라와서 보세요.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안다. 노인은 위를 향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여기에 침대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려면 깔고 잘 시트를 할아버지가 주셔야 해요. 알겠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벽장에 보관해둔 잡동사니를 뒤져 거친 천 한 장을 찾아냈다. 그는 그 천을 하이디에게 주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가보니 하이디는 벌써 건초로 매트리스와 베개를 다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건초 침대는 누우면 벽에 둥글게 낸 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았다. 잘 만들었구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좀 더 두꺼워야 해. 노인은 건초를 더 쌓아서 딱딱한 바닥에 등이 베기지 않게 해주었다. 시트로 가지고 온 두툼한 천은 너무 무거워서 하이디가 혼자서는 들지 못했다. 하지만 천이 두툼한 덕분에 뾰족한 건초 잔가지에 찔릴 일은 없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힘을 합쳐 건초 침대에 천을 펼쳐 깔았다. 하이디는 천의 뇌귀를 팽팽하게 당겨서 건초 매트리스 아래 끼운 후 깔끔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완성했다. 하이디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 이불이 정말 좋아요. 새 침대도 정말 예뻐요. 지금이 밤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누울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다. 어떠냐? 노인이 물었다. 하이디는 침대를 만드느라 다른 건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이곳까지 오는 긴 여행을 앞두고 연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먹은 후로 계속 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른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래, 네가 좋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뭘 먹을지 살펴보자. 그는 화로로 가서 커다란 냄비를 사슬해서 내리고 그 자리에 더 작은 냄비를 걸었다. 그리고 다리가 3개인 의자에 앉아 풀무로 불을 지폈다. 어느새 화로의 불이 발갛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자 노인은 빵을 구울 때 쓰는 커다란 포크에 치즈를 끼워 불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었다. 잠시 후 치즈 덩어리가 황금빛으로 구워졌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벽장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노인이 다 구워진 치즈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식탁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접시 2개와 나이프 2개, 동그란 빵이 이미 차려져 있었다. 하이디의 솜씨였다. 아까 벽장에서 그릇과 빵을 보고 식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짐작해서 스스로 차려놓은 것이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장하구나. 노인이 칭찬을 했다. 내 의자에 앉아도 너한테는 식탁이 너무 높겠어. 노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일어나서 자신의 의자를 하이디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염소젖을 따른 머그컵과 황금색 치즈를 바른 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의자에 내려놓았다. 얼른 먹으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커다란 탁자 한 구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목이 말랐는지 컵을 들어 염소젖을 들이켰다. 빈 컵을 내려놓으며 후 하고 길게 숨을 토했다. 숨 쉴 틈도 없이 염소젖을 꿀꺽꿀꺽 들이켰기 때문이다. 염소젖이 맛있니? 노인이 물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우유 중에 제일 맛있어요. 하이디가 대답했다. 그럼 좀 더 마시거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더 따라주었다. 하이디는 치즈 바른 빵도 먹었다. 그것도 무척 맛있었다. 빵을 먹다가 사이사이 염소젖으로 목을 축였다. 하이디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너무 사랑스러운 하이디와 할아버지의 만남인데요. 이 챕터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은데 소개해드릴 책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나머지 하이디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직접 책을 읽으면서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작은 공주 세라,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지음, 오현아 옮김, 윌북,
추천의 글 정여울. 작은 공주 세라의 이야기를 읽은 정여울 작가님께서 굉장히 멋진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이 추천의 글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공주가 된 것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정여울. 어린 시절 처음으로 책 속 주인공을 현실에서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 인물이 바로 세라였다.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세라는 너무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보기도 힘든 고귀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세라를 그토록 눈부시고 아름답게 만든 것일까? 그건 세라가 공주 같은 드레스를 입고 신기한 장난감과 어여쁜 인형을 가지고 있고 딸의 소원이라면 해와 달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라의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과 기품을 잃지 않는 그녀의 용기에서 우러나왔다. 기품이나 존엄의 의미를 잘 몰랐던 어린 나에게도 세라는 당당하고 찬란하고 우아해 보였다. 모두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잔뜩 받던 세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상황에서도 기품과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라의 기품은 첫째,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에서 우러나왔다. 세라는 심술궂은 민친 교장에게 학대당하는 하녀 베키가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잠시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라는 누구도 외모나 피부색, 신분이나 재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두를 존중하는 세라의 몸짓 하나하나는 민친 교장을 비롯한 어른들조차도 깜짝 놀라게 하는 고결한 모습이다. 둘째, 세라는 하녀와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전락했지만 공부하고 책 읽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세라를 통해서 나는 배운다. 외국어와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모범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의 위대한 힘임을. 셋째, 세라는 힘들 때마다 이야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기발하게 생각해낸다. 쥐들이 짹짹거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다락방에서조차 세라의 상상력은 빛을 발한다. 실현에는 좋은 점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멍가드에게 세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민친 교장한테도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 세라는 다락방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곳을 전혀 다른 장소로 상상하면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세라에게 상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현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눈부신 승리였다. 세라를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이다운 순수함과 동심을 잃지 않는 소녀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당찬 정의감이다. 세라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어멍가들을 지극한 우정으로 보듬어주고 난 엄마가 없다며 매일 울어대는 소녀 로티에게 나도 엄마가 없다고 더 나아가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세라의 모습은 어른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더 눈부시게 아름답다. 세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어른이 되어서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주 같다는 표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늘 누군가 보살피고 모시는 사람이 있으며 매일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힘든 일은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아닐까? 하지만 세라는 이 표현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자신이 진짜 공주가 된다면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거라고. 바로 이런 연민과 공감의 몸짓이 세라를 진정한 공주로 만들어준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설명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주 세라를 읽고 낭독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세라가 상상 속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일 때면 덜컥 믿고 싶어진다. 실제로 세라의 인형 에밀리가 내 눈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고, 세라가 묘사하는 천국이 우리 앞으로 바싹 다가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힘이고 문학의 힘이며 다정다감한 언어 속에 깃들어 있는 치유와 평화의 힘이다. 정여울 작가님도 추천의 글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읽은 하이디와 빨강머리 앤과 작은 아씨들 중에서도 세라는 정말 돋보이는, 다시 발견한 캐릭터였어요. 배울 점이 무척 많은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세라가 얼마나 당당하고 우아하게 남을 위하는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주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묘사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걸 클래식 시리즈를 읽게 된다면 이 세라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빨강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고정아 옮김, 윌북, 추천의 글 이다혜. 요즘 빨강머리 애니 서점가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지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사실 이 완육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띄엄띄엄 기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속의 빨강머리 애니 아니고, 또 누군가가 읽어낸 빨강머리 애니 아니라 실제로 저자의 글을 그대로 완역한 이 번역본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빨강머리 앤에서는 추천의 글 대신에 빨강머리 앤이 처음으로 그린 게이블스, 초록색 지붕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마릴라와 만나는 그 화사한 봄 풍경을 맞이하는 그 대목을 읽어드릴까 해요. 앤의 사랑스러움이 정말 대사마다 뚝뚝 묻어나는 그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린 게이블스의 아침. 앤은 환한 햇빛 속에서 깨어났다.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얼떨떨한 눈으로 벚꽃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하얗고 가벼운 무엇이 푸른 하늘 앞에서 하늘거렸다. 애는 잠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기쁨이 어린 떨림,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찾아왔지만 곧이어 고통스런 기억이 떠올랐다. 여기는 그린 게이블스였고 여기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쨌든 아침이었고 창밖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애는 침대에서 깡충 뛰어나와 창가로 달려가서는 들창을 들어올렸다. 창문은 몹시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게 오랫동안 열지 않은 모양이었는데 사실이 그랬다. 창틀이 워낙 뻑뻑해서 따로 고정시킬 필요도 없었다. 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쁨이 넘치는 눈을 반짝이며 6월의 아침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너무도 아름답고 그 집은 정말로 사랑스러웠다. 자신이 여기 살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상상할 수는 있었다. 여기도 상상의 영역이 있었다. 바깥에 커다란 벚나무가 있었는데 집과 아주 가까이 자라서 가지가 집에 닿았고 꽃이 너무 많아서 이파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 양쪽으로 널따란 과수원이 펼쳐졌다. 한쪽은 사과밭이고 한쪽은 버찌밭이었는데 그곳에도 모두 꽃이 만발했다. 과수원 풀밭에는 민들레들이 총총 박혀 있었다. 아래편 정원의 라일락 나무들은 보라색 꽃을 피워서 그 어지럽고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에 실려 창가로 올라왔다. 정원 아래쪽에는 푸른 클로버 들판이 골짜기까지 비탈져 내려갔고 골짜기에는 개울이 흐르고 하얀 자작나무 몇십 그루가 하늘거리는 몸을 뻗어 올렸다. 자작나무 밑에는 고사리, 이끼 같은 사랑스러운 숲의 생명체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골짜기 너머 언덕에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가 푸른 깃털처럼 자랐다. 나무들 틈새로는 애니 영롱한 물빛 호수 저편에서 본 작은 집의 회색 지붕이 보였다. 왼쪽 멀리로는 큼직한 헛간들이 있고 그 너머 완만하게 비탈진 푸른 들판을 지나 파란 바다가 언뜻 반짝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는 모든 것을 열심히 눈에 담았다. 아이는 평생토록 아름답지 않은 곳을 너무 많이 보았다. 하지만 이곳은 애니 여태 꾼 어떤 꿈보다도 아름다웠다. 애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바깥의 아름다움을 너길고 감상하다가 누가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마릴라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어린 몽상가 옆에 서 있었다. 이제 옷을 입을 시간이야. 마릴라는 퉁명하게 말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데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 생각보다도 말이 더 퉁명스럽게 나갔다. 애는 일어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이가 바깥 세상 전체를 손으로 가리켰다. 큰 나무지. 꽃도 많이 피지만 열매는 별로야. 작고 벌레도 많아서. 마릴라가 말했다. 저 나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예쁘지만. 그래요. 눈부시게 예뻐요. 꽃은 저렇게 피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다 함께 말한 거예요. 정원과 과수원과 개울과 숲, 세상 전체 말이에요. 이런 아침이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막 샘솟지 않나요? 여기서도 개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개울들이 얼마나 명랑한지 알고 계시나요? 걔네는 항상 깔깔거려요. 겨울에도 얼음장 밑에서 깔깔거리죠. 그린 게이블스 앞에 개울이 흘러서 정말 기뻐요. 이 집에 살지도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관 있어요. 앞으로 다시 못 보게 돼도 그린 게이블스에 개울이 흐른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요. 개울이 없다면 개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해졌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침이 있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슬퍼요. 두 분이 저를 원했고 저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상상하는 동안은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그만둘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와라. 상상은 그만두고. 마릴라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얼른 말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 세수하고 머리 빗어라. 창문은 그대로 두고 이불은 개서 침대 발판에 걸어놓으렴. 빠릿빠릿하게 굴어라. 애는 어느 정도 빠릿빠릿하게 행동했다. 10분 만에 옷을 잘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 닦고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릴라가 명령한 대로 잘 수행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지만 사실 애는 이불 개는 것을 잊었다. 오늘 아침은 배가 고프네요. 아이는 마릴라가 자신을 위해 놓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젯밤은 세상이 울부짖는 황야 같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맑고 밝은 아침이라 기뻐요. 하지만 저는 비 내리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아침이든 다 흥미로워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상할 거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좋아요. 날이 맑으면 기분을 밝게 유지하고 고통을 견디는 게 더 쉽거든요. 저는 지금 견뎌야 할 게 아주 많아요. 슬픈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그런 일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좋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닥치면 별로 즐겁지 않은 법이잖아요. 제발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어린애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마릴라가 말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릴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 진짜 잘 만든 것이었구나. 그때 그 애니메이션의 대사들이 이 책에서 앤의 대사를 읽으면서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시 읽으시면 뭐랄까 앤의 목소리가 정말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제잘제잘하는 그런 소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컷 지음, 공보경 옮김, 윌북, 추천의 글 곽아람. 작은 아씨들의 완역본인데요. 다른 책들에 비해 거의 한 2배 정도로 두꺼워요. 사실 저도 완역본을 처음 읽어보는 거였는데 어릴 때 읽은 그 동화책과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 이 완역본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 읽은 동화책의 경우에는 이 네 자매의 이야기를 일부만 거의 소개한 책들인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의 내용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각각 성격과 개성이 다른 네 자매가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죠. 자상하고 현모양처 같은 어머니가 계시고, 목사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금 남북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집을 비우셨어요. 네 자매의 옆집에는 굉장히 부유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고요. 이 손자가 네 자매들과 친해지면서 서로 오고 가게 되고 왕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도 여기까지가 잘 아시는 일부의 이야기일 거고요. 첫째 매그의 캐릭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말 전형적인 첫째 딸, 그런 뭐랄까 현모양처를 바라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딸로 나오고요. 둘째 딸인 조는 이 글을 쓴 작가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말괄량이인데다 뭔가 사회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글로 써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자 나중엔 작가로 자라나죠. 그래서 아마 작은 아씨들을 읽는 많은 소녀들은 조에게 자신의 감정이입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작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가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셋째 베스는 정말 또 전형적인 셋째 딸. 굉장히 착하고 심성이 고운데 몸이 약해서 항상 누워있는 그런 딸이에요.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다른 집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인형들을 돌보는 그런 피아노를 좋아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로 나와요. 그리고 넷째 딸, 막내 에이미는 또 굉장히 막내 같아서 아주 예쁘고 싹싹하고 귀염성 있는 캐릭터인데 그만큼 뭔가 예쁜 것 좋아하고 또 그만큼 꾸미기도 좋아해요. 실제로도 가장 예쁜 딸로 나와서 금발머리에 파란 눈, 인형처럼 아름다운 외모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철자법이 계속 틀린다던가 실수를 계속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요. 이 네 자매의 소녀 시절 이야기가 일부에 다뤄지고요. 그런 일부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작은 아씨들의 줄거리를 담고 있는 게 일부예요. 2부에서는 매그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요. 에이미가 숙모를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옆집에 살던 남자인 로리, 둘째인 조와 굉장히 소꿉친구로 잘 지냈던 그런 로리였는데, 사실 로리와 조와 이어지기를 바라는 독자들이 엄청 많았겠지만, 로리는 첫사랑을 잃고 상심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또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베스는 몸이 계속 아파서 누워서 생활을 했는데 조가 그런 베스를 간병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이렇게 20살 이후에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정말 아가씨들이 된 이 네 자매들이 성숙해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2부에 나와요. 조금 안타깝게도 당시의 미국적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청교도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또 여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2부를 읽는 동안에는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작가가 스스로 뭔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조라는 독립적인 여성상을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격인 조는 결국은 동부에서 만났던 그 독일인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골인하는 그런 결말을 이끌어냅니다. 네, 사실 뭔가 절충을 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조의 경우에는 대고모님이 저택을 물려주시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조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대저택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조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고아 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봉사정신 투철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요. 모든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현모양처로 변신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현대적인 걸 클래식에 걸맞는가라는 의문이 살짝 드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이런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창조해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윌북에서 나온 걸 클래식 시리즈 4권, 하이디와 작은 공주 세라, 빨강머리 앤, 작은 아씨들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린 시절 읽었던 그 소녀시대 감성 뿜뿜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딸이 있는 엄마들이라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